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 진보정의당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대표해서 우리 지도부와 국회의원 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인터넷 생중계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오늘 대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소개를 받으신 분은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정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진보정의당을 대표하시는 두 분 대표, 노회찬, 조진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분들이신데요. 천호선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최고위원님, 송재영 최고위원님, 이정미 최고위원님 잠깐 일어나셔서요. 인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진보정의당의 국회의원 분들도 오늘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국회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박원석 국회의원 일어나 주시고요. 김재남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처럼 지방 공직자분들, 진보정의당의 지방 공직자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12시에 당 대표 최고위원단과 우리 지방 공직자분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이 자리 성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공직자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일일이 소개하기는 조금 있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당원분들에게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공직자 여러분들 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연석회의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총 3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연석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진보정의당의 당 대표이신 두 분의 공동대표님의 여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가 약간 좀 부족해서 제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보정의당 지방공직자가 모두 40명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한자리에 처음 모여서 지도부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참석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장이 전국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인천 남동구 구청장을 지금 맡고 있는 우리 배진교 청장님 왔는데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서 참석하신 전국위원 그리고 또 지역 책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신데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들어서 처음 갖는 전국위원 지역 책임자 연석회의이면서 어찌 보면 창당한 후에 80여일 만에 처음 갖는 또 이 회의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과정은 그야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굉장히 촉박한 그런 이제 속도로 또 그런 일정으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날 진보정의당이 창당하면서 대통령 선거 또 출마까지 이제 결정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사 온 지 한 석 달 되어 가는데 이삿짐은 다 풀지 않은 상태로 급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처리하고 이제야 이삿짐을 이제 좀 풀면서 가져두고 정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 하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고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 진로에 대한 결정을 위한 논의의 어떤 시작 부분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비록 우리가 우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상태로 임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선거 운동에 대한 어떤 평가만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소재를 확인하고 또 현존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평가와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조성된 새로운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여기서 교훈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진정한 정치적 평가 그리고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어떤 대선을 넘어선 어떤 시대사적 좀 전환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평가를 오늘 다양한 또 전국에서 모신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 이러한 평가조차도 우리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앞날을 정하기 위한 평가라는 걸 다들 동의하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진보 세력이 우리 국민들 앞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거의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전락한 또 한 해였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대로 그냥 해소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심기일전에서 재탄생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진보 정치의 역할을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방향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창당할 때 6월까지 그걸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까지는 우리 내부 방침을 정해야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정해진 방침에 기초해서 바깥에 함께할 세력들과 의논한 그 결과로서 모든 논의를 빠르면 되도록이면은 6월까지 종결해내겠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이고 이 목표는 아직 수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2014년에 지방선거를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목소리로 힘있게 치러내고 결국 우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2016년 총선으로 달려가는 그런 바탕을 만들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통합이라거나 창당이라거나 이런 참으로 지난한 복잡한 절차를 밟아왔고 그 피로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 지난 2, 3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저 상황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한 지붕에 몇 가족으로 계속 갈 것인지 또 이런 좀 낡은 방식으로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존재를 할 것인지 또 그간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왔던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개성할 것인지 이런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판단을 모으고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질의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용광로에 뛰어들 각오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많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지닌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다라는 그런 비움의 자세가 있을 때 새로운 체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요즘에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상황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또는 느끼는 위기감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강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나 또는 행동이 때로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든 길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가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동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이 상황을 함께 하고 있는 분들 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쳐왔던 길이 차이가 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바탕 위에서 멋있는 새로운 통합된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는 우리의 그 과거의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또 바래왔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논의의 대단히 중요한 논의의 오늘 첫 순간이라는 점을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생산적인 논쟁의 장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긴 인사 말씀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당원들과 전국의 지역 지도부들이 우리 대선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치렀다라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당을 만들자마자 대단히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골간이 지역에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국위원과 지역위원장님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는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80일밖에 안 된 우리 정당이지만 우리 정당의 가능성들은 대단히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모여서 중지를 모여서 대단히 중요한 토론을 하고 이후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짧은 기간 우리는 대선을 치렀고 지금 당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앙당사도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지금 계약한 당사를 잠깐 들렸다가 왔습니다. 지금 내부 수리 중인데요. 이런 조건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놓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님들이나 전국위원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성은 우리의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중지를 모아내는 회의, 이 회의가 이후에 모든 우리 당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고요. 오늘 우리가 대선 평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새해 복을 우리가 많이 쟁취해서 나누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오신 우리 동지들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30분 정도 지금 시작이 늦었는데요. 총 7시까지 대충 저녁 7시까지 마무리하는 회의로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발언보다는 우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오늘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토론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회의는 약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대선 결과와 진보 정치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토론을 하고요. 두 번째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은 무엇을 남겼는가, 기조 평가, 후보 전술 평가, 본선 활동 평가 등 또 토론을
또 할 것이고요. 5시 이후부터는 새누리당 정권연장과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하루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첫 번째 18대 대통령 선거 평가안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이 먼저 발제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 권태욱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44쪽까지 저희 중앙당에서 그동안 평가한 내용들을 그 참고 자료로 자료집에 실어두고 있고요. 저희 중앙당의 평가 자료 초안입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평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당에서 그동안 진행한 평가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오늘 짧게 5분 정도 발표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오늘 오신 분들의 토론으로 주로 그 대선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5분 정도 광역시도당의 대선 평가가 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PT 준비됐나요? 예, 보시겠습니다.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도당에서 평가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어쨌든 범보수 세력과 범진보 세력이 1대1로 경쟁한 그런 대선에서 결국에 절박한 어떤 범보수 세력과 안일한 범진보 세력의 승부가 된 셈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대단히 지금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 임했으나 실제로 선거 전략의 근본적인 실패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 4월 총선에서도 작년에 야권 단일 후보를 내면 또는 단일화만 하면 또 현재 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야권 단일 후보 정권 교체 심판론. 그 이데올로기가 총선에 실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 이외에 실제 민생과 그 진보적 의제가 부각되면서 국민들이 선택할 만한 근거를 정말 제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시 동일한 선거 전략의 적용과 그 실패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 당의 대선 참여의 의미, 그 성과, 한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후보를 내는 문제 또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후보 등록 전에 시행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사실 진보적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우리가 세웠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대선에 참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상의 요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진보적 정권 교체에서 과연 진보적이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 충족이 되었나 나중에는 정권 교체라는 그 하나를 위해서만 사실은 야권 연대를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는 평가들이 많았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진보 대표성 문제를 창당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보의 대표 주자로서 그런 어떤 위상이 각인되었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정당 구조에서 과연 야권 단일화를 했지만 또 거기에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야권 내에서 진보 정의당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되거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총평은 아마 그런 요소들이 공통적인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인 대선 활동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은 예비 후보 활동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대선 활동을 펼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다만 진보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그런 진보적 의제, 진보적 정권 교체 그런 부분의 어떤 내용성을 채우지 못한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선에 있어서 2단계 창당과 연동된 후보 전략, 또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그런 의제 선정과 어떤 부각, 그 다음에 진보 대표 정당으로서의 어떤 위상 확인,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략이 세워지고 실행된 과정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어떤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이런 평가들이 시도당 평가에서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 사퇴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 등록 직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그런 형국에서 야권으로 어떤 힘이 모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당내에서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여러 의제, 정책 연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야권 연대 자체가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고 결국 이 정권 교체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어떤 문제 의식에서 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사퇴에 대한 문제가 당 내에서 굉장히 긴급하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논의되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주체 역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보 등록을 통해서 뭔가 당을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또 한편에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사퇴한 것은 어떤 대의를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적됐던 문제들은 사퇴 시기에 대한 평과 별도로 이제 당과 후보의 활동이 전반적인 어떤 선거 전략 속에서 충분히 잘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후보대로, 당은 당대로,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과연 당원들과 함께한 그런 대선 활동이었나라는 것도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당과 후보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과연 이 단일화가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가 진보적으로 부각되거나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책적으로 연대되는 어떤 이런 상황도 담보되지 못하면서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 결국에 단일화가 계속 압박되고 저희 당의 어떤 독자성과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압박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반복돼야 되는가라는 어떤 문제의식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 투표율 80% 캠페인을 본선 기간 중에 벌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차를 만들어서 전국에 우리 조준호 대표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캠페인에 대한 활동은 이제 후보가 없는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적극적 선거 운동에는 결국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후보가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선거 전반에 당의 차별화된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여론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이런 아쉬움의 지적도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 투표 참여 캠페인에 당이 중앙당과 시도당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진보적 역량과의 어떤 신뢰관계 형성을 한 점은 상당한 성과로 지적이 됐고요. 이번에 투표율을 높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투표율 옮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 열어보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투표 참여 운동이라는 것들이 과연 정권 교체에 온전히 다 기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역시 지적하는 어떤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또는 야권이 이긴다라는 등식이 꼭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가 중심의 운동에 그쳤다는 점, 그다음에 후보 사퇴 과정에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점, 적극적인 당원 참여 한계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는 지금 현재 뭐 생중계되고 있어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역에서 나온 얘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리면 지역에서 그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연대가 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연 민주당이 자기 당의 선거운동으로 이걸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느냐 하는 지적들이 전국 경향 각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대는 결과적으로 그 위상에 비해서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미흡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에 민주당의 어떤 선거운동에 대한 태도가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을 어쨌든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적극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에 여튼 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그 민주당의 전 도지사가 사퇴한 조건, 그래서 소위 야권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았던 환경에서 시작한 선거였다는 것이 아주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거의 이제 본 후보 등록 거의 직전에 선거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선거 준비도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지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득표 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목표로 세웠던 정권 교체에 기여한다는 부분과 저희 제2창당의 동력을 마련한다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경남도지사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16대 대선보다 어쨌든 높은 지지율을 보낸 경남 선거 결과, 또 부분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 창원, 성산 등을 비롯해서 경남의 주요 시 지역에 여전히 진보 대표성, 또 진보적인 어떤 이런 정당 활동에 대한 요구들이 높다는 것을 당 지지율로 경남도지사 후보 결과의 지지율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저희 당에서 충분히 더 집중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성과를 확인했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마지막 당의 과제입니다. 여러 과제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진보 정의당의 독자적 정체성과 지향을 담은 어떤 그런 가치, 정책 의제 이런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현재 저희가 이제 급히 창당을 하고 과도적 창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단계 창당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질적 개파연합 성격을 공적 시스템 안에서라도 우선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당의 지지 획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공통의 목소리가 컸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확고한 리더십 확보, 진보정의당 강화의 역량 집중, 적극적인 입당 사업과 교육을 통한 조직체계 구축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2창당, 정확히 표현하면 제2창당이 아니고 2단계 창당입니다. 2단계 창당 동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2014년의 지방선거에서 결국 당의 생사존망이 걸려 있으며 지역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또 현재 당 조직 강화를 위한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역 순회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선 질문부터 하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견이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은 무엇을 남겼는가는 다음 토론에 장이 있으니까요. 대선 결과하고 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 당은 어떤 진보적 가치를 가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지역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역에서 토론한 내용 같은 경우도 좀 소개도 해 주시고 의견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역은 다음에 하니까요. 예. 대선 결과 진보 정치에 관련해서 의견 말씀하십시오.
예,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지역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 예, 충북에서 올라온 배병주라고 하고요. 이번 모든 평가 이전에 본 당이 그 지금 온라인상이나 뭐 이런 데서 요구되고 있는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또는 어떤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어떤 태스크포스 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개표 현장에 제가 참관을 했는데요.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공당으로서 민주당도 굉장히 부실하게 임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선거 이후에 그런 개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과정을 당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입장은 있는지, 이건 좀 대신 한번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그게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로 이렇게 접수된 게 별로 없습니다. SNS 상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고소고발할 수 있는 지금 처지는 아니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등록하고 완주한 민주당만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에 공식적으로 좀 제출된 내용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실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그 살펴본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됐습니까? 예, 경북 상주에서 올라온 이승리라고 합니다. 이번 지금 뭐 어차피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대선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정당으로서는.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여망이고, 어차피 보면 의혹이라는 거 털고 가야지 어차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당이 되는 새누리당 쪽에도 나을 거고, 그렇게 따르면 어차피 공당 입장으로서 논평 같은 걸 한번 내둘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논평 같은 거는 솔직히 한번 함으로써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위로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의혹에 관해서 이게 대한 해소가 돼야지 이걸 지금 흔히 말하는 멘붕에서 극복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안 되는 게. 지금 맨날 첫날 하고 있는 게 이제 인터넷도 보거나 아니면 SNS 상에서도 전부 다 뭐 개인이 뭐 이렇게 뭐 자료를 정리를 해서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것들을 기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건데, 민주당은 자기네 그래 밥그릇 챙기기 급급해서 못한다고 쳐도,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같은 당에서는 한 번쯤 논평도 한번 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심사회 세력들과 논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당원들까지 당원 확보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도 좀 추려보고요. 다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첫 번째 토론이 3시 20분까지니까 한 20분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발제를 또 하고 종합해서 이후에 생각나는 대로 또 하실까요? 예. 그러면 토론이 18대 대통령 선거 당은 무엇을 남겼는가, 전략 기조 평가, 후보 전술 평가, 본선 활동 평가 등에 대해서 기조 토론 먼저 박창환 홍영표 서울시당 공동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죠.
대표로 하실래요? 순서대로 나오셔서 5분씩 두 분 다 하시죠. 예, 예. 예, 거기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나오시죠. 예.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홍영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게 당은 무엇을 남겼는가가 이제 토론 이 주제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 뭐 전략 기조, 후보 전술, 본선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이게 투표 동료 활동 이외에 딱히 한 것이 없어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자유 발언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론 이하고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요. 딱 이 부제에 있는 뭐 전략 기조, 후보 전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시도당 많은 당원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서울 당원님들과 함께 투표 동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을 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래서 제 이 50대 투표율을 높이는데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 꼭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 그러면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꼭 또 그 혼자 투표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투표하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야, 왜 쟤는 나한테 투표하라고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 맞아. 나도 혼자 투표하지 말고 우리 50대 친구들에게 연락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수많은 평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패배의 원인들 아마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이 100만 표 정도는 상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후에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하나를 못했던 것들은 이제 뭐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보가 결국 보수보다 무능하다,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 짓는 것이 맞다. 그 수많은 결론들 중에서 그걸 했었더라면 이런 거는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대략 보면은요 민주당 얘기도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은 이제 고사하고 우리가 많은 전국에서 봤다시피 이 유급 운동원마저도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었단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정말 뇌가 얼 정도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 후보를 낸 당의 당원들은 보이지 않는 이 아이러니 이런 부분들 결국은 민주당이 후보가 진 거는 뭐 결과가 좀 정직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이렇게 한계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 얘기도 간략하게 하면 정작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을 보면은요 이제 또 그 진보 정당은 이 지루한 합당의 과정 그리고 부정선거 폭력 사태 그리고 탈당 그리고 이 신당 창당으로 이렇게 1년 이상 이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민주당의 모습 또 안철수 또 진보 진영의 이런 그 무능과 분열이 어우러져서 이 보수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한 것이 이번 18대 대선의 어떤 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뭐 세 주체라면 세 주체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솔직하게 냉정하게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정치 혁신의 동력을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큰 대의를 내걸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출신들은 어렵게 만든 당을 정말로 또 어렵게 해산을 하고 합류를 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 고락을 같이 했던 그 당원 동지들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이별을 하고 또 이렇게 통합진보당에 합류를 했었죠. 근데 그런 어떤 어렵게 이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대의를 내걸고 만났는데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큰 전쟁에는 참여도 못하고 선거 이 투표 동료 캠페인이나 해야 했던 이 우리의 선택이 이 대선 패배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 앞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결과들 앞에서 뭐 민주당이나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우리 안철수 씨나 우리 진보 진영이나 이제 좀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당연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우리 이 진보 세력이 정치를 이 선과 악의 기계적인 이분법 구도로 재단하고 운동하듯이 해온 것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 상대는 악 이렇게 그 선악의 프레임으로 정치를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악의 편에 되겠냐, 악의 손을 들어주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승리를 낙관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의 핵심도 이 국민들의 처지와 지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는 이런 정책들로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대나 연합 이런 후보 단일화가 이 선거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이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하면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이 유리한 정치 지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치 지형에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선과 악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들에게 유능한, 국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치를 재구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선과 악의 이분법이 주요 정책과 담론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정권을 맡기기엔 어딘가 불안한 이런 세력으로 인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도요. 이 보편적 복지가 이 진보의 정체성이고 또 선이고 이 선별적 복지는 악이고 보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복지 선진국에서도 보면 이제 복지 제도가 이 선별복지부터 공적 부조라고 하는 이 선별복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4대 보험이고요. 이 4대 보험도 이제 점점 확대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보편주의로 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복지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혜택의 대상, 급여의 두께, 재원 대책,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어느 세력이 더 우리 처지에 맞게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승인받는가 하는 문제이지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이 정규직은 정상이고 비정규직은 비정상, 이런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 포함해서 각종 노동,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진보가 가졌던 생각은 이런 어떤 그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의 처우를 정상으로 보고 이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임금의 상향, 기업 잉여 이전, 청년 고용 할당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 한국의 기업, 산업, 이 경제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장 담론에 대한 우리 진보 진영의 태도인데요. 이 대안적 담론의 형성을 위해서 이 고민하기보다는 이 성장을 위한 고민 그 자체를 이 통째로 보수주의자 내지는 시장 만능주의자로 이렇게 몰아붙이곤 하지 않았나. 우리가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복지나 평생 교육 체계, 공교육 등 이게 대부분 사회 정책 쪽에 대한 강조로 이 성장보다는 이 동반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복지만으로 성장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그 나름대로 그 사회에 만든 성장 담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경우 보면 루즈벨트나 클린턴 등 이렇게 그 진보적인 민주당 하에서 성장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가 이 경제적 활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담론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이상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관악의 이동영 위원장께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이 중도에 우리 후보가 사퇴하긴 했지만 후보도 있었고 우리 공약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의 대선 평가를 우리 당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2단계 창당하는 6월까지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문재인 후보, 민주당의 후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중도에 그만두긴 했지만 우리 당이 만들었던 우리 당의 후보의 공약을 지금의 이 대선의 결과대로 대입시켰을 때 어떤 결과로 나올 수 있어 유추를 해보고 이 정책 같은 것들을 재점검을 해서 2단계 창당을 할 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좀 더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당의 이후 방침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그 멘붕까지 오는 이 대선 패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본적인 것까지 의심하고 성찰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로서 다소 무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 큰 패배가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새로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함께 지혜와 용기를 모아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한 시당위원장님. 예,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박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나와서 소회 또는 느낌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 나간다 그러니까 누가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진보 정치 또는 그 언저리에서 한 20년은 있었지 싶은데
우리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운동을 저는 사실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창원에서 도지사 선거한다고. 참 처음으로 경험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참 스스로도 이거 좀 말합니까 스스로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좀 그런 상태인데 제가 좀 말씀을 정말이지 고생들 많으셨는데 조금 비판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평가는 우리 그 총장께서 발제하시고 이런 내용들에 뭐 대체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뭐 사실 어디 이미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평론가들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당의 선거에 좀 국한해서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뒤에서 쭉 앉아서 좀 봤는데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그런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조와 목표라고 보면은 그 목표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보적 정권 교체고 하나는 대표 진보 정당에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하자 이런 것이었을 텐데 그 두 가지 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는 것일 테고요. 그러면은 진보적 어떤 우리 진보 정당의 어떤 대표로서의 위상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후보를 내기로 했죠.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았지만은 근데 후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완주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완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출발할 때부터 후보를 선출하면서부터 이미 발목에다 커다란 족쇄를 채워서 되게 실제로 후보도 아닌 것이 후보인지 뭐 자주한 그런 상태에서 그 한계가 명확했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 후보 전술이 옳았었느냐 이 판단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보면은 아예 후보 전술에 실패하느냐 차라리 후보를 안 내는 결정을 했는 것이 더 옳았지 않을까? 아니다. 그럼 후보를 내는 것이 맞았다면은 후보를 내는 상태에서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러한 후보가 진짜 후보인지 아니면 우리의 후보 전술수 맞았는지 이제 저는 그때 창원에서 도지사 선거를 하고 있었는데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서울에서 선거 지원차 내려오신 분으로부터 딱 한 분으로만 그런 말씀을 들었고 창원에 있는 노동 현장에 많은 분들 창원에서 도지사 선번에 결합했던 자주한 제가 방금 서울서 내려오신 분을 빼고는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뭐 침묵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니 당연히 후보를 등록하고 적어도 한 2번까지는 토론회에 참여해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이것이 그냥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당의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의 위상이라는 그런 목표를 도달하는 하나의 수단, 경로로서 가능했을 텐데 그런 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때 보면은 사퇴해야 된다는 논쟁의 가운데 이제 먹튀에 대한 이 비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죠.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불법이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기 당의 후보를 내고 자기 당의 정책과 정책성을 알리기 위한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국고를부터 지원받는 걸 거기에 대한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덤태기 씌우는 것을 정면 돌파해야지 거기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일관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되게 좀 스스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해는 이 선거였다. 그러면은 이후에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 배경에는 우리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분당하고 새롭게 이제 진보정의당을 만들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정체성이든 아니면은 이념이든 노선이든 이 통일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그 편차가 너무 크고 구심점은 없고 원심력만 작동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 평가에는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고 어떻게 사실 현재에 우리 누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낌은 누구도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것이 노선으로 표현됐든 이념으로 표현됐든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좀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빨리 이런 길들을 제시하고 이 방향에서 그것이 뭐 2단계 창당이든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뭐 이 정도로 두서없이 횡설수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긴 그런데 혹시 두 분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님. 예, 인천시당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라리 뭐 패널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좀 분위기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건 뭐 정견 발표도 아니고 발제도 아니고 뭐 앞에 분들은 또 소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도 횡설수설 좀 말씀을 드리면 제 나이 올해 54입니다. 50대를 대신해서 사과할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하도 50대 그러니까 그 선거 평가에 있어서도 왜 50대들한테 선택을 못 받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50대이기 때문에 쇠가 빠지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컸고 대부분의 50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공고라도 가고 안 되면 공돌이 공순이 해서 식구들까지 먹여 살렸고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이만큼 커서 대학도 다니고 근데 대학 다니는 자식들은 취직도 안 되고 등록금은 높고 그리고 또 부모님 모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50대가 한국의 모순을 집약한 그런 세대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택을 50대로부터 받지를 못했죠.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사실은 작년 총선 때였습니다. 총선 때부터 뭐 제가 후보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내 얘기를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그리고 색깔도 빨갛게 바꿨고 그리고 모든 진보적 의제를 자기 것인 양 다 가져갔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시장통에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의제들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거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골목 상권 지키겠다고 플랜카드에 써 있어요.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써 있어요. 비정규직 줄이겠다고 플랜카드에 써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보정의당 왜 있어야 되지? 제대로 하면 세상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에서 이미 패배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껏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뭐 방어였죠. 공격적이지도 않고 저거 우리가 옛날에 한 얘기야. 우리가 10년 전에 얘기했을 적에 새누리당 애들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던 애들이 지금 이제 저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 믿지 마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의 대립구도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적에 그러면 누구를 믿음직하게 그 의제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전망을 할 적에 박근혜 새누리당의 계급적 기반이 그러하므로 절대 그 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형태로 교묘한 형태로 자신의 기반들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길한 예측도 해봅니다. 그랬을 적에 이후에 진보 정의당의 우리의 의제를 뭐 더 센 의제를 제출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되찾아오고 정책 경쟁을 어떻게 벌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우리의 주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냐면 한 2년 안에 박근혜 망할 거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박근혜 차기 정부가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더 이렇게 좀 정교한 형태로 한국 사회 자체를 보수화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제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는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제 머리에 박혀 있는 한 장면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모내기 할 적에 모판에서 막걸리 밀짚 모자 쓰고 막걸리 마시면서 호탕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서민의 대통령이었고 50대들한테 서민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로 이렇게 넘어가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 선거연대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좀 공선본을 꾸리려고 하다가 이제 잘 안 되어졌지만 어쨌든 공동선대본 정도의 위상을 갖는 그러한 그 지역 선거연대를 꾸렸습니다. 민주당 신당이 들어오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열심히 안 할 거다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심했죠. 심하긴 했는데 뭐 그쪽이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런 지점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좀 아쉬운 거는 투표 참여 운동을 한다 그랬을 적에도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투표 참여하자. 뭐 자신의 우리 서민들의 이해와 부합되는 정책을 내걸고 투표 참여 운동을 벌였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의 이제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선거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보다 우리가 정말 더 절박하게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유세차를 타고 이제 진보정의당 모모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이제 뭐 유세도 하고 뭐 이러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 우리 당을 알리는 이런 지점에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진보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뭐 보수당,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의 의제를 다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빛나야 될 시대가 박근혜 시대 아니겠냐. 그 시대에 우리가 보다 더
그러한 의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것을 폭로 하여튼 이렇게 하는 과정. 당선되고 12월 31일인가요? 1일인가? 본회의에서 그 유통법 통과시키면서 실제로는 뭐 골목 상권 뭐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영업 일수도 영업 의무 영업 휴업 일수죠. 휴업 일수 뭐 늘리자라는 것도 통과가 안 됐고 이제 뭐 하나마나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할 일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성장 쪽으로 저희가 성장을 이때까지 부정하거나 무시해 본 적이 없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시각들을 조금씩 자주 듣는 편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정말 더 깊게 파고들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5명 앉혀놓고 패널 토론했으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았을 텐데 뭐 저도 뭐라 그랬죠? 우왕좌왕 어영부영 뭐 이런 거였나요? 횡설수설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승철 경기도당 공동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임승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진보 정의당 내지는 뭐 범야권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제 무엇을 남겼는가 이게 이제 평가 주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뭐 우리 진보가 4.11 총선 이후 붕괴했잖아요. 자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성과가 있다면 단결을 일단 남겼다. 우리 진보정의당이. 사실은 저에게는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요한 선거 한번 하면 꼭 당이 뽀개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당 안 뽀개졌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사 세웅지 말하고 이러한 중요한 단결의 이 기풍 이거 잘 살려서 가면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성과가 있습니다. 칭찬은 못 받아도 욕은 안 먹었다는 겁니다. 진보정의당이. 선거 끝나니까 이정희 후보 욕 엄청 먹더라고요. 이정희 통진당 후보 때문에 50만 표 날라갔다.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진보정의당 선거 전략은 많은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세세한 뭐 전술상의 이견도 있었고 뭐 관점이 다른 거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연착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문제점을 좀 비판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서운하잖아요.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선 과정 동안에 모니터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좀 머리를 굴리면서 평가를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진보 진영이 10% 정도의 국민적 지지력을 갖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 개입을 할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분열해서 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4.11 총선 끝나고 망한 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평가서를 보면 먼저 선거 구도 정책 잘못 잡았다. 전 동의하는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우리 범야권 그리고 우리 진보 정의당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오류가 이번 선거 구도를 근본적으로 잘못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엄청난 내부 분열로 갔을 겁니다. 예전에 87년도에 결정적인 민주정부로서의 정권 교체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부 민주 진영에서, 특히 재야 진영에서 뭐 사자구도 필승론 하면서 DJ 비판적 지지 때문에 운동권 망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구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대1 구도로 가야 될 때 사자구도 들고 나오면서 완전히 구도를 왜곡하고 역사를 퇴행시켰죠. 우리 진보 진영이 힘이 많이 살아났으면 그러한 오류를 또 범할 가능성이 컸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요, 다 얘기하듯이 4.1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길 선거를 진 거거든요. 중도층을 못 잡아서 졌어요. 그건 선거 구도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그 박원순 시장 당선이나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제 당선이나 그리고 4.1 총선 때의 민주당의 패배 이런 거를 보면 민주당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철수 현상의 의미거든요. 박근혜가 인물이 대단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물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보다 날 수도 있고요. 안철수가 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인물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잘 하지도 못했잖아요. 인물 똑똑하고 의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철학과 전략과 이 비전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잘못 잡았다. 진보 정의당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탈민주당 중도 진보 연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탈민주당 중도 진보 연합으로 정권 교체 구도를 잡았다면 승률 90%의 게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승률 50% 미만의 구도를 잡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논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진보정의당이라든가 제가 소속한 노진사 단체 내에서. 뭐 가지고 싸웠냐면 안철수가 낫냐 문재인이가 낫냐 문재인이가 훨씬 우리 정책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사나이 같고 통 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좌절감. 이게 진보 맞아? 이 과학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진보정의당 내의 다수도요. 민노계 참여계 할 거 없이 친문재인 편향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오만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후보 단일화 막판에 그것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좀 더 우리가 민주당의 권력의 속성상 탈민주당 후보 단일화로 후보 양보가 어렵다 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아름다운 선거 연합 후보 단일화를 하게끔 하려면 그나마 1, 2%의 지지를 받고 있던 우리 진보 진영이라도 힘을 모아서 민주당의 그러한 구태적이고 패권적인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과 압력을 가했다면 후보 단일화가 좀 더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은 적어도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었다고 봐요. 아름다운 연대, 빠른 후보 단일화. 안철수 시절에 가상대결 1대1 받았어야죠. 통 큰 인물, 통 큰 양보론. 흠집 엄청 생겼잖아요. 후보 단일화 안 되면 3자 나가서 선거로 심판받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내고. 그 누구보다도 수구적인 태도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독성과 아직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지지층, 중도층 많이 떨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진보정의당도 일조했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자아 비판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애매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구도를 잘못 잡아온 거에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선거평가에서도 보면은 진보 보수의 총대결 얘기하는데 참 이 관점이 지금 우편향으로 가고 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진보당이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중도 우파고요. 안철수도 중도 우파인데 민주당이 조금 우리 진보 쪽의 색깔을 빨간 칠 좀 더 많이 했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정권 교체에 유리했냐 불리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진보가 거의 망했기 때문에 1, 2%의 지지를 갖고 뭐 중도 진보 연합도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보수와 중도 연합의 사실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보수 진보 보수 혁신 구도로 몰고 간 게 누굽니까? 새누리당입니다. 보수 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재집권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갔어요. 보세요.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 하면은 전부 설레설레 고개 흔들었습니다. 진보에 대한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때 진보로 몰고 가는 거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했죠. 민주당이나 국민 후보를. 거기에 전 걸려 들어갔다고 봅니다. 앞부분에는 소위 박정희 뭐 친노 뭐 이런 거, 박정희 뭐 노무현 이런 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넘어서면 프레임에 걸렸고 또 하나는 보수 진보 프레임에 걸려서 저는 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학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론적으로도 우리가 뭐 문재인 후보를 진보 후보, 혁신 후보 이렇게 막 몰아간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착시연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보에 대한 신뢰도 없고 또 참여정부나 뭐 DJ 정부 10년 동안에 뭐 사실 정책 좋은 거 내렸다고 해서 된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실천에 있어서의 신뢰성, 책임감에 대한 그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근혜 쪽에 대한 좀 더 기대를 오히려 반사 이익을 주게 한 그러한 과오를 잘못된 구도를 잡음으로써 주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선거평가서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진보가 1, 2%밖에 안 되는데 뭘 진보의 총결집과 보수의 총결집입니까? 아니잖아요. 표현부터 좀 과학적으로 쓰면서 실제 행동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좀 저는 좀 관점의 그러한 편향을 극복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뭐 지방선거나 이후 차기 총선 대선 때 우리 뭐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때 승리의 전략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후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한 방향과 전망을 잡으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교훈이 뭐냐는 거죠. 저는 이후 이제 안철수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이제 새로운 정계 개편에 뭐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변수로 떠올 겁니다. 아무튼 야권의 정계 개편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 진보정의당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진보정의당이 재창당하고 살아나는 과정이 야권의 정계 개편을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동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부 정체성 강화하고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서 당원 확보하고 뭐 재탕력 동력을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 하면서도 어떻게 연대연합 전술을 잘 짜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진보정의당 재창당해서 이제 민주당 이 정도 이미지 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꼽살이 껴서 뭐 의석 몇 얻으려고 하는 건 좀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안철수 신당을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 제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그 기득권을 놓게 하거나 그들의 위상을 다운시키는 압박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새로운 그 민주당과의 거리두기와 새로운 정계 개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 새로운 재창당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후보 단일화, 우리나라에서 후보 단일화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왜 후보 단일화에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매야 되는가? 나는 정치의 선진화, 정치 세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나 선진 유럽을 보면 사실은 이러한 뭐 아름다운 연대, 뭐 안철수, 뭐 문재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거치사랑 과정에서 뭐 이상한 그 문제가 막 파생되고 이런 게 없어요.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87년 체제는 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돌파를 열었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2018년 체제는 결선 투표제 개헌 투쟁으로 돌파를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진보가 야권 연대의 단일화에 발목 잡혀가지고 우리의 독자적인 진보 의제 정책이나 우리의 기량을 못 펼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민생 투쟁이 중요하죠. 민생을 뒤로 하고 뭐 개헌 투쟁만 하면 돌맞죠. 그러나 결선 투표제 개헌 투쟁이죠. 제2의 개헌 투쟁과 민생 투쟁을 동조의 양면으로 결합시켜서 돌파하는 그런 전략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큰 관점이나 구도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뭐 그동안에 단결하고 욕 많이 안 먹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신 여러 동지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조 토론은 마치기로 하고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하신 분들 중에 없으시면 약 한 10분만 쉬었다가 좀 길었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활발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